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재무관리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채권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 있겠죠.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선 이자율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관계는 없는데 만기일 이전에 매각을 한다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내가 샀던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용도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과 환율 위험은 사실 맞닿아 있는 건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채권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이를 보충하지 못할 이런 위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승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걸 뭐 다양한 이유로 보지만 경제사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명예혁명 이전에 영국의 국채 금리는 10% 내지는 15% 이상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왕실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았냐? 영국 왕실에서 빈번하게 채무 불이행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71년만 하더라도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지급을 정지시켜 버렸다고 하죠. 그러면 영국 왕실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라도 나 이자나 원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채권을 살까요? 왜 어떤 상황일 때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여겨질 때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이제 높은 금리를 요구했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국채 금리가 높았는데 명예혁명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세금을 거둘 때 의회 동의받아야 되고요. 국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하게끔 만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690년대에 10%였던 영국의 국채 금리가 1702년도에 6%, 1755년도에 2.74%까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형성되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은 없어지니까 높은 가상금리를 요구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어떤 경쟁 국가도 달성하기 어려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실제 뭐 함대를 건설을 하고 실제 화약을 가지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한 거죠.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공채 평균 금리가 영국보다 2% 이상 높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훈련을 할 때는 그 당시 이제 화약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화약 가지고 실전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돌 같은 거 깎아가지고 훈련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실전처럼 훈련한 그런 군대와 실전과는 사실은 무관한 그런 훈련을 한 군대가 맞붙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뭐 답이 나온 거죠. 당연히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한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현대 국가 간의 전쟁이 사실은 경제력이 바탕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요. 금리가 높은 나라는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리가 높게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물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할까요?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내 수익률은 5%인데 물가가 막 10% 올라버려.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자산이 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금리가 높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좀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이제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물가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가 많이 높죠. 현재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어떤 식으로 물가가 오르냐면요. 뭐 전년 대비 뭐 200%, 300%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2배, 3배 이런 식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아르헨티나 가게 풍경인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홍보를 해놨죠. 근데 저게 뭐냐? 오늘 사세요. 내일보다 쌉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실제 월급을 받으면 내일 당장 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빨리빨리 무엇인가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런 나라에서 발행한 국가 채권이 있다. 신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데서 예전에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랑 조세 협약을 맺어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브라질 채권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라질 채권의 금리가 뭐 연 9% 넘어가고 이랬었거든요. 야, 우리나라 채권 금리 낮은데 브라질은 9%나 주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브라질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물가가 높게 되면 자꾸 자국 화폐, 그러니까 브라질 통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환율의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결국은 환차손을 크게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20년도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금리는 9%지만 환차손 때문에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28%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높다라고 투자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제 금리가 낮은 나라, 그 나라의 채권들, 불확실성이 적은 채권, 그리고 금리를 예측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이 SVB 은행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파산을 했느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예금을 유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회사 자체 내 돈이 넘쳐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바로바로 다 재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예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대출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예금 금리도 얹혀주고 본인들도 사업비로 쓰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2% 예금 금리로 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5%로 대출해주게 되면 3%의 예대반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당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돈이 다 많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미국 장기 국채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 투자해가지고 5%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면 그럼 우리 예금도 줄 수 있고 사업비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사실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1년 동안에 거의 마이너스 25% 정도 발생을 한 거죠.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자산 가격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무제표 안에 수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게 재무제표에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맡긴 기업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예금을 맡겨놨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괜히 잘못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크게 났대. 우리 괜히 나중에 예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일단 돈 빼자 해가지고 예금 인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까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 손실이 나 있는 장기 국채를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깨야 되는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은행이 망하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를 액면가대로 인정해주고 대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예,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특히 채권 중에서도 장기채, 장기 국채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예측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CME 그룹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예측하는데요. 2025년 12월 10일자로 봤을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목표 금리에 대한 확률을 보게 되면 4.25에서 4.50 밴드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27.6%고요. 이것보다는 그래도 25bp 이상 낮아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뭐 한 73%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최근 25년 추이인데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지만 과거의 기준금리 인하기 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졌었죠. 실제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년 동안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졌었는데 자, 이 당시에 채권과 S&P 500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 7월부터요. 2009년 7월까지의 사실은 그 자산별 수익률 변화인데요. SHV는 이제 미국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요. IEF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 TLT는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요. VO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게 만든 ETF입니다. 2년 동안 금리가 충분히 낮아졌지만 이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침체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2년 동안 연 수익률이 마이너스 16.34%에 달합니다. 마이너스 폭이 컸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들은요,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SHV는 연수익률이 안정적으로 2.63%, 변동성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IF와 TLT는 IF는 연수익률이 10.12%, 표준 편차가 9.08. 근데 TLT는 연수익률 9.87, 표준 편차는 18.87이었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놓고 보면 장기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또 이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중기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는요. 장기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채에 투자한다면 약간 투기적으로 수익률이 났을 때 적절하게 매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나는 그냥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중기채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2024년도부터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지만 오히려 뭐 3.6%였던 것이 2025년 초를 기준으로 4.80%까지 이제 높아진 거죠. 이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관세를 많이 부과할 거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상품 가격이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우려감이 이렇게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냐면 미국 정부가 장기 국채 발행 비율을 늘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장기 국채에 대한 발행 비율을 늘리게 되면 사실은 또 장기채에 대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은 더 많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는 떨어지지만 시장금리가 불안할 때는요. 사실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만기가 짧은 단기채나 아니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높이고 싶을 때는 뭐 중기채 정도까지는 투자해도 괜찮지만 2025년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을 매우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주식의 투자 수익은 어디서 발생을 하고 위험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식은 사실은 자본 수익이 있고 배당 수익이 있고 재투자 수익이 있죠.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이 자본 수익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주식의 배당 소득을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길 원하죠. 이게 자본 수익이죠. 이른바 매매 차익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배당 수익, 그 다음이 재투자 수익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에 따른 가격 상향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식의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위험 프리미엄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투자를 할 거냐, 신흥국에 투자를 할 거냐 했을 때 어디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까? 신흥국이 높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형주에 투자할 거냐, 소형주에 투자할 거냐. 어디가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까? 소형주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동성은 조금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1972년도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소형주죠. 그 다음이 리츠, 그 다음이 대형주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채권들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프리미엄이 살아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완전 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이유로 사실 이제 시중에 통화량을 많이 공급했죠. 그런 식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돈들이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 위주로 돈이 흘러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주가들을 크게 끌어올렸죠. 자, 그럼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QQQ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는 ETF고요. VIG는 자,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VTV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고요. VO는 이제 S&P 500을 추정하는 ETF였습니다. 사실은 VIG나 VTV나 VOO도요.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10,000달러 투자했다면 거의 30,000달러 전후로 수익을 내고 있죠. 연수익률이 10% 전후고요. 변동성은 뭐 한 15% 전후로 보여집니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 QQQ에 비하면은 수익률이 좀 초라한 거예요. QQQ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자한 ETF라고 그랬죠. 만약에 2015년 1월 달에 10,000달러를 투자했다면 2024년 12월 달에는요. 53,000달러가 돼 있을 겁니다. 연수익률이 18%고요. 변동성은 이제 18%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샤프 지수가 좋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했던 사람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나머지 3개 ETF는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QQQ만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주식에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비체계적인 위험이 뭐냐면 이거는 개별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 고유의 위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위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에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럼 비체계적인 위험은요. 보유 종목수를 늘리게 되면 위험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가능한 위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근데 체계적인 위험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찾아오는 위험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IT 버블이 터졌다. 이럴 때는 주식만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대처가 안 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보유 종목 수가 늘어나면
주식의 비체계적인 위험은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시장 전체로 찾아오는 체계적인 위험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선 치더라도요, 절대 그것에 올인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렇죠? 독일에 있는 이제 차량을 만드는 회사이고 우리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5년도에요. 247유로였던 것이 뭐 거의 6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62%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가 터지죠. 디젤 저감 장치를 속였다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실제 이제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손실이 났던 전형적인 주식의 비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했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뭐 88,000원이 넘었던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종목 투자를 절대 이제 올인하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이 큰 폭으로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주식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주식의 위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체계적인 위험은 몇 퍼센트고 비체계적인 위험은 몇 퍼센트일까요? 즉 분산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몇 퍼센트고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몇 퍼센트겠습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비체계적인 위험은 45%고 체계적인 위험이 55%에 달합니다. 논문에 따라서는요. 이 체계적인 위험을 70%까지 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주식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아무리 종목수를 늘리더라도 실제 체계적인 위험을 그대로 보유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내 자산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이 체계적인 위험을 어떻게 다룰 거냐가 핵심이 됩니다. 체계적인 위험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굴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978년 1월에 $10,000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12월에는요. 그 $10,000가 190만 달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다면 자 22배에 올라가는 데 그쳤을 거고요. 단기 채권에 투자했다면 이제 11배 올라가는 것에 그치겠죠.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걸 가정하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을 믿고 꾸준하게 투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단기 투자에는 이런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이러한 구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IT 버블이 꺼졌을 때인데요. 대세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구간 동안에 그 당시 미국의 나스닥이 몇 퍼센트 하락했느냐. 2년 6개월 동안 80%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회복이 됐지만 이 구간을 사실은 이제 버티지 못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투자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아무리 주식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검증돼 있다던 치더라도 자산을 배분해야 되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에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제 하락폭이 큰 시장에서 회복되는 기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닷컴 버블 상황에서 주식이 하락했다가 S&P 500 기준으로 전 고점 회복한 기간이 7.18년이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47년, 코로나 때는 6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큰 시장에서 회복되는 기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그 시기는 좋은 분할 매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투자 기간이 짧을 때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글로벌 연기금들이 많죠. 글로벌 연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산 운용을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기금들도 자산을 배분합니다. 그래야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 나라별로 주식 투자 비중이 조금 높은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겠지만요. 다만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03년 이후에 주식 비중은 51%에서 42%로 줄었고 채권 비중은 36%에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타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비중은 2003년 12%에서요. 2023년 말에 20%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주식 비중이 줄었다고 해서 뭐 투자 절대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요.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실제 펀드 매니저들의 능력을 검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지수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근데 정보가 제한적인 원자재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매니징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연기금들에서 그런 원자재를 매니지하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을 높은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연기금의 전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볼까요? 자산을 배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원의 돈이 있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 한번 결정해 보기 바랍니다. A와 B 주식이 있는데요. 약간 다릅니다. A는 경기가 좋을 때 8% 수익이 나고요. 보통일 때 5% 수익이 나고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5% 수익이 나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2.67%고 표준 편차가 6.81이니까 수익 2.67, 표준 편차 6.81 여기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B는 약간 오히려 약간 A와 역의관계. 즉 호황일 때는 마이너스 6%, 보통일 때는 2%, 불황일 때 12% 수익이 나는 뭐 중고와 관련된 그런 회사일 수도 있겠죠. 기대 수익률은 2.67%로 같은데 표준 편차가 9.02%로 큽니다. 그래서 2.67, 9.02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자산입니까? A가 훨씬 더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수익은 같은데 위험이 적으니까요. 그럼 1억 원이 있다면 A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5대5로 투자하게 되면 점이 어디에 찍힐까요? 왠지 A, B의 사이에 점이 생기고 여기에 점이 찍힐 것 같은데 사실은 점이 왼쪽에 찍힙니다. 즉 이거는 A와 B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그걸 계산해 준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A와 B 주식이 약간 상관관계가 낮거나 심지어 역의 관계라면 B 주식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로 편입되면서 기본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줬기 때문에 위험 조정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의 체계적인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장기 투자하는 것, 두 번째는 자산 배분하는 거다. 이것은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정리하면서요.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금리가 높은 나라는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이 뭔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